진짜 시신을 완벽하게 네. 없애려고 하면 땅만 파서 깊이 묻고 그 위에다가 돌을 넣든 아니면 시멘트를 바르든. 근데 그것도 좀 어설프게 해서 발이 나와요. 네. (2012년 10월 18일) 경기도 양주시의 한 야산 6부 능선. 나무들의 아름다운 색이 입혀지기 시작하던 그때 수색팀은 야산 구석구석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구슬땀을 흘리며 무언가를 찾던 수색팀. 그런데 그때 계곡 쪽 도로에서 약 7m 아래 비탈진 곳에 뭔가가 보였습니다. 사람의 발이었습니다. 발만 하나가 보였고 수색팀이 흙을 걷어내자 나무 하판이 나왔습니다. 하판을 드니까 밑에 또 흙이 있었고 그 밑에 이불이 덮여 있었습니다. 아주 여러 겹으로 덮어 있더라고요. 이불 아래서 풍겨오던 냄새. 이불을 걷어내자 나타난 것은 여성의 시신이었습니다. 얼굴을 바닥으로 하고 엎드린 자세. 얼굴엔 검은색 비닐봉지가 씌워져 있었고 절연 테이프로 둘둘 감겨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신의 얼굴과 머리 부분에는 하얀 가루가 뿌려져 있었습니다. 수사팀은 분석을 통해 하얀 가루가 가루 세제의 종류임을 확인했습니다. 꽤 많은 양의 세제를 얼굴 쪽에 뿌려놓은 범인. 왜 이런 짓을 한 것일까? 그녀가 발견된 곳은 등산로나 산책로가 있는 곳이 아닌 차를 타고 와야 올 수 있는 도로 중간의 야산 중턱. 누가 그녀를 이곳으로 데려왔나? 경찰은 정확한 사인 확인을 위해 곳곳에 부검을 의뢰했습니다. 몸에 예기나 둔기 등 도구에 의한 상흔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사인은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사로 추정됩니다. 끈 종류는 아니고 넓은 범위의 손등에 의한 액살로 추정합니다. 사망자는 30대 중반의 여성 박은정 씨. 그녀는 얼마 전 가족에 의해 실종 신고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신고는 한 달 전인 9월 14일 이루어졌습니다. 가족 확인에 의하면 시신이 착용하고 있던 금반지와 금목걸이가 사라졌습니다. 또한 소지품 중 핸드폰 2대와 카드, 현금 50만 원이 든 지갑도 없어진 상태. 가방 안에는 신분증과 일부 소지품만 남아 있었습니다. 시신의 성적 공격의 흔적도 확인되지 않았고요. 얼핏 보기에 금품을 노린 강도 범행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금팔찌는 또 남겼더라고요. 경찰은 범인이 가져가지 않은 금팔찌를 피해자의 모친에게 보여줬고 모친은 자신의 딸 물건이 맞는 것 같다고 확인해줬습니다. 단순한 강도 살인이면 왜 금팔찌는 두고 갔을까? 놓친 것인지 아니면 그녀를 노린 다른 목적이 있었던 건 아닐까? 박은정 씨가 실종됐던 건 2014년 9월 14일 금요일. 그날 그녀는 퇴근 후 집에 들어오지 않았고 그대로 사라져 한 달 뒤 양주 야산에서 참혹한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얼굴에 비닐을 씌워 감고 여러 겹의 물건을 쌓아 유기한 후 얼굴에 가루 세제를 잔뜩 뿌리고 사라진 범인. 그는 뭘 감추고 싶었던 것일까? 박은정 씨의 억울한 죽음, 그 진실을 찾는 수사는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곳은 크라임. 저는 진행과 연출을 맡고 있는 김PD입니다. 날카롭고 정확한 분석으로 대한민국의 정의를 세우고 계시는 배성훈 프로파일러님 모십니다. 예, 안녕하세요. 배성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크라임은 내게 꼭 필요한 보험만 남겨주는 보험솔루션 보험장터와 함께합니다. 네, 오늘 준비한 사건은 2012년 9월 경기도 양주시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입니다. 피해자 성함은 가명입니다. 시신의 은폐 방법이 좀 많이 특이했습니다. 여러 레이어가 있었는데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서툴죠? 어설프고. 왜 이렇게 해요? 말하자면 시신을 놓고 전연 테이프로 봉지를 싸고 이불로 여러 겹을 덮어 흙을 덮어 합판을 더 또 흙을 덮어 합판을 더. 이게 무슨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진짜 시신을 완벽하게 없애려고 하면 말 그대로 땅만 파서 깊이 묻고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돌을 넣든 아니면 시멘트를 바르든 뭔가 이렇게 그거 없이 그냥 덮기만 했어요. 근데 그것도 좀 어설프게 해서 발이 나와요. 네. 이런 바보가 어딨어?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된 범죄의 어떤 완결성은 없는, 그냥 시신이 무서우니까 그냥 갔다가 대충 있는 대로 다 덮었구나. 네. 그런 결국 초범이구나 아니면 범죄의 어떤 그런 경험치가 났거나. 그런데 왜 또 비닐은 뒤집어 씌웠어?
마치 신정동 사건이나 네. 아니면 우리가 이런 거 많이 보잖아요. 청주도 광주에서, 네. 있었고 청주, 광주도 있었고. 네. 근데 그 범인들 보면은 우리가 보통 언두인 같은 거 개념일 수도 있지만은 뭔가 특별한 형태의 소위 변태라고 하죠. 성적인 각성과 관련된 그런 것도 존재하고, 하얀 가루는 우리가 많이 보는 뭐 강철중에 뭐 갈마동 사건도 있었고요. 예, 그것도 있으면서 네. 뭔가 그게 네. 뭐 증거를 없앨 거라고 하는데 전혀 관련 없는. 근데 그거를 그런 미신이라든가 그런 걸 주워 들은 걸 하는, 이게 막 섞여 있는 거예요. 이 사건은. 네. 근데 정작 사람을 죽인 방법은 그냥 목을 이렇게 경부 압박 아마 질식사. 액살 가능성이죠. 이제 손으로 이렇게 넓게. 네. 근데 웃긴 거는 아니 돈은 없어졌어. 그러니까 정확히 지갑이 없어졌죠. 네. 아니 근데 지갑을 없어졌는데 신분증은 왜 놔둬? 그리고 금은 가져갔는데 팔찌도 놔뒀어? 뭐가 이상하지 않으세요? 네. 막 두세 개 막 섞여 있어. 강도 같지도 않고 강도인 것 같고, 가까운 사람 같기도 하고 멀고, 좀 제대로 뭔가를 은폐를 한 것 같은데 어설프고. 그래서 이건 세 가지라 그랬잖아요. 네. 범인이나 범인들이거나, 네. 하나는 어설프고 하나는 뭔가 주도하고 이러거나, 네. 아니면 완전히 어설픈데 뭔가 본 거 있어서 따라하다가 실패하거나, 아니면 아예 가까운 지인이라든가 뭐 이런 형태인데, 네. 세 가지 정도의 가능성이 있다. 네. 예. 지금 이제 어설퍼서 여러 행위들을 이제 유기를 할 때 나타났다라고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이제 얼굴에 비닐을 덮는 행위는 어쨌든 사인은 경부 압박 질식사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이 비닐로 질식사 시키는 것은 아닌 전혀 것으로 아니죠. 네. 보임에도 불구하고, 비닐을 뒤집어 씌우고 이렇게 감았다라는 것은 얼굴에 예를 들어서 머리에 둔기로 쳐서 피를 막기 위해서 감아놓은 것도 아니고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럼 이 비닐을 감고 이렇게 절연 테이프로 돌렸다는 것은 얼굴을 못 보겠다는 건가요? 왜 이렇게 그렇죠. 했을까요? 보통 못 보게 하겠다는 건 그냥 뭘 덮어놓는 거예요. 절연 테이프까지 돌리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그렇게 해놓으면 얼굴이 빨리 부패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신원을 못 찾을 수 있죠. 네. 아니 근데 신분증은 놔두고 왔는데? 그럼 바보 지져 있어. 그러니까 이게 섞여 있다는 거예요. 그 지인, 근친이나 아니면 굉장히 가까운 면식 관계에 있어서 사람을 죽일 경우에 예를 들어서 얼굴을 못 보겠는 경우 같은. 그건 덮어놓는 네. 거죠. 뭔가 이렇게 수건을 덮거나 네. 아니면 뭔가 이렇게 툭 던져놓거나. 근데 그걸 절연 테이프 돌릴 이유는 없죠.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그리고 뭐 MO, 범행 수법이라기보다는 그냥 시그니처 범인의 어떤 특성과 심리적인 것과 관련된 심리적인 이건 네. 시그니처죠. M하고 네. 관련이 없는 거죠. 네. 그런데 신정동 사건에서 보는 것처럼 분명히 그거는 이 범인놈, 그놈의 성적인 특이 기질과 연결이 돼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요. 근데 다른 건 또 그렇지 않아. 네. 그러면 이게서 범인이 섞여 있을 수 있겠다라는 네. 생각을 먼저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 죽음 살인 방법 역시 이제 손으로 했다라는 것은 일단은 뭐 완력이 좀 있는 남성으로 좀 추정이 가능한. 남성이 해야 되죠. 네. 남성이 해야 되는데 보통 그렇지 않으면은 교살, 네. 끈, 아니면 뭔가 끈 비슷하게 할 수 있는 줄, 뭐 이런 것들, 아니면 줄 비슷하게 쓴 전기줄 이런 것들이 가능하죠. 근데 이제 이렇게 방법을 자기 손으로 이렇게 굳이 도구를 안 쓰고 했다란 것 자체로는 뭐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뭐 멍이나 뭐 폭행도 없어 보이고요. 그건 이제 분노나 아니면은 성적인 각성을, 공포를 주는 의미로는 맨손 액살이 가장 많이 쓰입니다. 일반적으로요. 네, 강호순 사건도 그렇고 네. 유영철도 나중에 그런 얘기를 잠깐 했었고, 미국의 유명한 연쇄살인범들은 총이나 도구보다는 액살을 선호하는, 직접 자신의 감정을 피해자한테 보여서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그런데 왜 봉지를 씌웠죠? 그래서 두 가지가 왜 섞여 있지? 아니면은 액살을 한 후에 네. 봉지를 나중에 씌웠을 수도 있죠. 네. 해석을 정확히 순서를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언제 죽였는지. 혼란스러운 현장 네, 유기의 네. 모습을 확인할 수가 네. 있었습니다. 자, 피해자 박은정 씨 어떤 사람이었고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수사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신으로 발견된 박은정 씨는 당시 34살, 유부녀로 남편 최 씨와의 사이에 두 아이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서울 성동구에서 렌터카 회사를 운영하는 사업가이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주점을 운영하며 모은 돈으로 렌터카 사업을 시작했고 사업은 성공가도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성동구에서 최고였어요. 렌트카 쪽으로는. 성동구에 렌트카 업체만 30군데가 있거든요. 박 사장 회사가 최고였어요. 월 매출이 2억은 나오는 데였을걸요? 박 씨는 낮에는 렌터카 회사를, 야간에는 주점도 함께 운영하던 열정적인 사업가였습니다. 그런 그녀가 실종된 것은 9월 14일 금요일 저녁부터 연락이 두절되자 남편이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은 먼저 남편을 조사했습니다. 2004년에 결혼한 부부는 렌터카 사업을 함께 키워왔지만 최근 부부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는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입니다. 남편 김 씨는 실종 신고 당일 비교적 차분한 모습이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경찰은 이 점을 주목했지만 조사 결과 남편의 알리바이가 확인됐습니다. 첫 번째로 의심했던 남편 김 씨의 알리바이가 확인되고 경찰이 수사 방향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던 그때 매우 이상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박 씨가 실종된 이후에도 그녀의 신용카드가 여러 곳에서 사용된 것입니다. 네일아트샵, 커피숍, 의류 매장 등에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가 결제됐습니다. 9월 23일 전복죽 10,000원을 시작으로 24일까지 굉장히 분주히 사용되었습니다. 네일관리 15,000원, 스파 120,000원, 여성 의류 160만원, 여성 신발 50만원, 선글라스 40만원, 총 8군데에서 260만원 상당을 결제했습니다. 그런데 또 24일 이후에는 카드 사용이 딱 멈췄습니다. 이상한 것은 이 가게들 모두 CCTV가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카운터나 복도 등에 하나라도 있을 법한데 8군데 가게 모두 결제하는 사람을 비추는 카메라는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상한 우연. 이상한 건 박 씨 휴대전화 기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박은정 씨는 실종 하루 뒤인 15일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경찰은 남편의 실종 신고 이후 박은정 씨에게 실종 신고가 되었으니 확인 부탁드린다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않게 당일 바로 답신이 왔습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죄송해요. 오빠한테 전화할게요. 짧은 담은. 그런데 정작 박 씨는 남편에게 전화를 하진 않았습니다. 경찰은 다시 박 씨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음성을 직접 들려주면 실종이 아니라는 것을 믿겠으니 직접 전화를 달라는 내용. 하지만 전화는 걸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일 뒤인 9월 25일 다시 경찰에게 단문자가 도착했습니다. 죄송해요. 전화드리기가 두렵네요. 저 때문에 여러 사람 고생하시는 것 같아서. 엄마께 문자는 드렸는데 저 밖에서 임신 중이라 그래요. 오빠 알면 큰일 나요. 정말 부탁드려요. 저희 신랑에겐 말씀 마시고요. 다음 달 중순 안으로 들어가요. 바쁘신데 정말 죄송합니다. 지금 일만으로도 벅찬데 문자 받고 잠 설치다가 연락드려요. 다른 사람의 아이를 임신해서 집에 못 들어가고 있다는 답변. 그녀가 치정에 얽혀 있다가 범죄를 당한 것일까? 그녀의 휴대전화는 서울 도처를 이동하면서 켜졌다 꺼졌다를 반복했습니다. 경찰은 은정 씨가 어떤 경로로 움직였는지, 언제까지 살아있었는지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34살의 유부녀였고요. 이제 당시 아이 2명의 남편과 뭐 사업 관련된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었습니다. 돈을 잘 버시네요. 네. 이게 뭐 사업을 하다가 그렇다면 뭐 뭔가 갈등 관계가 그럴 수 있죠. 네. 특히 렌터카 사업 같은 경우나 주점 사업은 특히 경쟁자가 있고 시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네. 그래서 납치해 죽이려고 충분히 가능한 얘기죠. 왜냐하면 갑작스럽게 성장을 했거나 그러면 다른 사람의 업권을 뺏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분명히 피해자 대상성에서는 문제가 있죠. 돈도 많이 있을 거라고 당연히 돈도 많겠죠. 월 매출이 2억이나 된다고 하면 현금을 또 많이 가지고 있을 수 있고 네. 그러면은 피해자를 돈을 노리고 충분히 가능한 얘기죠. 또 한 가지는 34살의 여성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성적인 공격이나 뭐 그런 와중에서 살해당했을 가능성이 역시 또 뭐 후보에 들 텐데요. 근데 그렇죠. 현장에 발견된 시신에서는 딱히 외적으로 뭐 그렇게 성폭행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오히려 이렇게 보면 성범죄보다는 강도, 노상 강도 아니면 납치 강도 이게 더 가깝지 않겠어요? 네. 네. 그리고 보통 이런 경우는 뭐 그냥 납치하는 것이 아니라 몇 번 답사를 하고 주변인은 포섭하거나 뭐 이런 거는 흔한 거니까 이 사람이 살아있을 때 주변에 CCTV라든가 네. 아니면 주변사의 관계라든가 또 유난히 많이 접촉이 있었던 사람들을
집중 찾아봐야죠. 네, 그래서 남편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초반에 의심을 받고 알리바이를 확인해서 처음에 좀 배제를 한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알리바이를 조심해서 배제를 해야 돼요. 사실은 경찰이 많이 놓치는 게 네, 알리바이를 초기에 확보해갖고 배제했다가 나중에 뒤통수 맞는 경우가 많아요. 아 놓친 그 약간의 틈 같은 게 그렇죠. 있을 수도 있고. 왜냐하면 네. 보통 그 근친의 알리바이는 또 다른 근친이 입증해 주거든요. 그래서 정확히라는 건 직접 CCTV나 네, 이런 걸 통해서 정확히 확인을 해야 되고, 물적 증거. 그렇죠. 간접적으로 뭐 네. 전원 뭐 아니면 어디에 왔다 간 흔적 이런 건 의미 없습니다. 그건 명확히 해야 되고. 실종을 부인하는 문자가 당일에 바로 왔습니다. 근데 이게 또 뭐 많은 케이스 때문에 경찰에서도 이제 어쨌든 음성으로 확인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당연하죠. 네. 근데 답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오빠한테 전화할게요라고 하는 걸 보시면은 네. 이상하죠. 뭐라고 해야 돼요? 남편이요? 남편한테 해야죠. 이런 거잖아요. 네. 아니 그 당신 그 박은정 씨 그 남편이 실종 신고하셨어요. 아 그래요? 아 죄송해요. 남편한테 전화할게요. 이게 맞죠? 그러니까 이게 오빠한테 전화할게요라는 게 공식적으로 경찰한테 왔을 때 우리 관계 사이에 부르는 호칭으로 그 대상에게 전화하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더 이상하다. 그 사람의 문자를 보니까 남편을 오빠로 부르네? 오빠라고 해야지. 이 정도일 수도 있다는 얘기. 머리를 한 번 한 쓴 번 더 게 굴렸을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범인은 가까운 데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음. 근데 그 다음이 또 문제예요. 한참 연락이 없다가 20일 뒤에 엉뚱한 얘기를 해요. 근데 엄마한테는 문자를 드렸대요. 이것도 좀 이상해요. 엄마한테는 문자 드렸는데 너무 경칭이고 오빠한테 그 다음에 신랑이라고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요거는 요 사람의 호칭을 아는 사람이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갑자기 대뜸 임신 중이라 그래요. 그럼 불륜이란 소리잖아요. 네. 불륜 때문에 내가 내 남편하고 연락을 못하니까 당신들은 빠지라 이 말이잖아요. 임신 때문에 일명 잠수를 탔는데 사업하는 사람이 사업은 두고 그냥 이렇게 임신하느라고, 그러니까 진짜 잠수를 일명 타려면은 좀 그렇죠. 예. 경제적으로 정리를 좀 해놓고 그렇죠. 타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전혀 맥락이 안 맞죠. 네. 왜 그런 범인이라면 왜 이거를 보냈을까요? 그러니까 그것도 바로 보낸 게 아니라 네. 처음에는 그 다음날 보낸 거는 그거잖아요.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서. 그죠? 실종 아니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네. 근데 그때는 당사자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옆에서 협박을 받았을 수 있으니까 그냥 예. 살아있을 수 있는 거니까. 네. 근데 20일 뒤에는 살아있을 수는 없겠죠. 그죠? 데리고 다녀야 되니까. 그러니까 알리바이를 하기 위해서 임신으로 생각하자. 이렇게 하자. 그래서 엄마 얘기도 알고 오빠 얘기도 알고 뭐 이런 얘기를 아는 사람이면은 네. 이렇게 좀 꼬아낼 수 있겠다. 근데 되게 웃긴 거는요. 박은정 씨가 실종된 이후에 쓰인 돈이 네. 생각해 보세요. 네일 아트샵이에요. 네. 여성 의류, 여성 신발. 범인이 여성인가요? 아, 저희가 앞서서에 추정하는 건 완력에 있는 남성으로 추정을 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근데 네. 실종된 이후에 카드가 쓰임새가 여성이에요. 네. 여성용이에요. 예를 들면은 그것을 현금화하기 위해서 뭐 귀금속을 산다든지 뭐 이런 경우들은 많이 있는데. 그러거나 아니면은 뭐 네. 대출을 받는다거나 네네네. 애매해요. 이거 그냥 자기 생활하는 것처럼 쓰잖아요. 네. 그거 되게 이상하죠. 그리고 이 모든 가게에 CCTV가 없었다. 없어요. 예. 그리고 핸드폰도 계속 뭔가 살아있어. 뭐지? 이건 진짜 한번 좀 생각해 봐야죠. 더더욱 지금 잠수를 타고 이게 곤란한 상황인데 잠수를 위한 물품, 뭐 여행 가방이나 뭐 어떤 그게 아니라 그냥 일상생활, 예, 예. 일상생활이에요. 삶은 비슷한데 예, 예. 상황은 잠수고 그렇죠. 사업은 내팽개치고. 그러니까 되게 이상하죠. 네. 언밸런스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핸드폰이 이게 또 켜졌다 꺼졌다. 그러니까요. 네. 아니 켜졌다 꺼졌다가 이상하죠. 그냥 보통 사업가들은 다 계속 켜놓고 아니 누구도 뭐 다 똑같죠. 다 두 켜놓지. 대를 가지고 계셨어요. 이분이 그러니까, 사업을 하셔가지고 예, 예. 둘 다 현장에서는 이제 발견이 안 됐었고요. 그렇죠. 시신 쪽에서는. 네. 근데 켜졌다 켜졌다를 왜 그래 왜 이렇게 하는 거지? 그 의문이 안 갈 수가 없죠. 범인들이 뭐 흔히 뭐 켰다 끄는 거는 위치 찍기 위해서인가요? 아니죠. 네. 켰다 꺼는 거는 다른 어떤 목적. 예를 들면 살아있다는 걸 확인시켜 준다거나 네. 뭐 이런 것들의 용도가 있지만 그래도 웬만하면 안 키죠. 노출이 네. 되는데.
네네네. 자, 어딘가 이상했던 9월 15일 이후의 행적들이었는데요. 한 달 사이 그녀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이후 수사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씨의 카드가 쓰인 가게에 CCTV가 없자 경찰은 그 장소 주변 길가의 CCTV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박 씨의 마지막 행적지 주변의 CCTV를 분석하던 중 결정적인 단서가 나왔습니다. 결제 시간 전후로 해당 장소들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한 남성이 포착된 것입니다. 경찰이 박 씨 지인들에게 이 남성의 사진을 보여줬지만 아무도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박 씨와 원래 알던 사이가 아닌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남자 누구일까? 그는 왜 박 씨의 카드를 사용하고 다녔던 것일까? 경찰은 카드가 결제된 가게를 찾아가 남성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자 남자를 기억하는 업주가 나왔습니다. 그의 신원과 관련된 정보를 확인한 경찰이 긴 추적을 통해 남성의 신원을 밝혀냈습니다. 의문의 남성은 30대 초반의 최 씨. 그는 수원시에서 도와드림이란 심부름 센터를 운영하는 업자였습니다. 최 씨의 전과를 조회하니 2003년 강도 강간미수와 강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고 2009년에는 절도죄로 징역 10개월을 살았습니다. 강력 범죄 전과자였던 최 씨. 그가 박 씨를 강도 살해한 것일까? 경찰이 그의 계좌를 추적하던 중 놀라운 사실이 발견됐습니다. 최 씨의 통장으로 최근 거액의 돈이 여러 차례 입금된 것입니다. 2012년 5월 18일부터 6월 중순까지 6천만 원, 9월 초순에 다시 5천만 원, 총 1억 1천만 원이라는 거금이 송금된 것이 확인된 것입니다. 경찰은 최 씨에게 박 씨에 대해 물었습니다. 박은정 씨요? 알죠. 근데 그냥 저희 고객이었어요. 저희 심부름 센터에 오셨어요. 남편이 바람난 것 같은데 그래서 좀 조사해달라 그러고 오셨어요. 은정 씨가 남편의 외도를 의심해 본인 업장에 의뢰인으로 온 것이 전부라고 말하는 용의자 최 씨. 카드 사용 내역과 CCTV를 들이밀자 그는 큰 동요가 없었습니다. 박은정 씨가 카드를 사용해도 된다고 해서 사용했다는 최 씨. 최 씨는 박 씨와 원래 아는 사이도 아니었고 개인적인 원한도 없었습니다. 그는 이번 사건과 정말 관련이 없을까? 최 씨 통신 기록을 분석한 결과 그는 2012년 5월부터 박 씨 주변을 떠돌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9월 4일 박 씨가 실종되던 바로 그날 최 씨가 오피러스 렌터카를 빌려서 운전한 이동 경로 기록에 나왔습니다. 렌트한 오피러스 차량의 이동 경로를 추정한 결과 이 차량은 양주 씨의 시신이 발견된 바로 그 야산 주변으로 향했던 것이 확인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9월 17일 최 씨는 이번에는 렌터카를 빌려 같은 야산을 다시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9월 21일 그는 자신의 차를 타고 또다시 그곳을 찾았습니다. 3번이나 야산을 방문한 최 씨. 그는 왜 여러 번 그 장소를 다시 찾아간 것일까? 네, 그 CCTV가 가게에는 없어도 뭐 가게의 주변에 뭐 거리는 있으니까. 거리도 있고요. 네, 차 블랙박스 요즘은 24시간 다 켜놓기 때문에 네. 절대 도망갈 수 없습니다. 한 남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남자가 심부름 센터 사장이었습니다. 전과도 있었는데 살인 전과는 없었습니다. 네, 그냥 청부업자죠 뭐. 심부름센터 옛날에 흥신소 네, 그런 거 하는 애들이고. 보세요. 강도 강간, 강도, 절도 전과자예요. 네, 이게 쉽게 범죄에 접근할 수 있죠. 단 살인 전과는 없어요. 네. 그런데 부탁받은 거 명확하죠. 1억 1천만 원이나 돈을 받았어요. 분명히 이 박은정의 죽음에 분명한 관련이 있다는 건 명확한 거예요. 그게 살인의 주체인지 어디까지인지는 밝혀내야 하는 바이나 어쨌든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다. 없을 수밖에 없다. 예를 들면 네. 이런 거죠. 박은정이 뭔가 최한테 네, 의뢰를 했는데 돈이 있어 보이네? 그럼 돈을 납치해갖고 아니면 뭐 뜯어낼 수 있겠네? 그런 경우도 실제 있으니까요. 그럼 실제로 네,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뭔가 의뢰해 온 박은정을 최가 죽였을 수 있는 거죠. 네. 일단 그게 지금으로서는 첫 번째 가능성. 오피러스 차량을 렌트해서 3회를 야산을 방문했는데 9월 14일, 17일, 21일 3, 4일 간격으로 3번이나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한 번 묻었으면 됐지.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한 번 묻고 쓸데없는 짓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한 거예요. 왜 이런 바보 짓을 하지? 그러면 만약에 최가 살인의 경험이 없고 두렵기도 하고 뭔가 걸리기도 하고 그럼 계속 뭔가를
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시신 위에 이렇게 레이어들이 뭐 풀, 흙, 예, 예. 이불, 흙, 환자, 흙 그렇죠. 예. 레이어들이 여러 개 있었거든요. 여러 개 있었으니까. 네. 그런데 정작 다리가 삐져나오는 건 확인하지 못하는 네. 그런 어설픔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얘가 쓴 돈 자체가 네. 그냥 뭐 160만 원 의류, 선글라스 뭐 이런 것들, 네일샵 자기 여자친구를 위해서 뭘 해준 건가? 아니면 자기가 한 건가? 애매해요. 실제 또 살인범들이 갑자기 그 카드로 자기 여자친구 선물 사주는 경우도 있고 예, 종종 그래서 나타나죠. 네. 최 씨에게는 뭐 감정적인 동기나 이런 것들은 없었고요. 지금은 없었던 것 같아요. 카드 사용액은 260만 원이어서 뭐 크게 막 이거 가지고 사람을 죽일 정도는 아닌 것처럼. 카드 네. 그러니까요. 네. 근데 문제는 박은정이 쓰라고 줬다는 것도 이상하죠. 그죠? 아니 왜 쓰라고 줘? 돈을 주면 됐지. 아 돈도 많이 줬잖아요. 많이 줬는데 카드를 왜 줘? 그러니까 돈이 없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가기 때문에.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이건 지가 빼서 쓴 거죠. 예. 네. 그다음에 이 배우에 깔려 있는 진실을 좀 파헤쳐 봐야 되고요. 경찰은 이 최 씨에 대해서 조사를 하면서 이 1억 1천만 원의 돈을 송금한 사람 그에 대해서 주목하기 시작했는데요. 이후 수사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억 1천만 원) 아무런 이유 없이 보내기엔 너무 큰 금액이었습니다. 최 씨를 체포한 경찰은 그에게 거액을 송금한 사람을 추적했습니다. 송금자는 놀랍게도 피해자 박 씨의 남편 김 씨였습니다. 경찰은 사실 신고 초반부터 남편에 대한 의혹이 있었으나 알리바이로 인해 용의점이 옅어졌던 상태. 아내가 안 들어올 사람이 아닌데 안 들어왔잖아요. 그럼 사실 남편이 뒤집어져야 되잖아요. 아침까지 연락을 안 받았다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잖아요. 그거를 태연하게 얘기했다는 것 자체도 그렇고, 아내가 가출한 것 같다고 단정하듯 말했고, 렌터카 영업 때문에 밤늦게 귀가하는 일이 많았다면서 아내의 행동 패턴을 계속 강조했습니다. 경찰은 남편 김 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조사 결과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남편 김 씨가 2012년 5월 14일 서울 광진구의 한 커피숍에서 최 씨를 만나 아내를 살해해달라고 의뢰했던 것입니다. 김 씨는 바로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그는 최 씨에게 아내 박 씨의 사체가 바로 발견돼야 하니 사고사로 만들어달라. 6천만 원을 주겠다. 아내 가방에 현금이 있으니 죽이고 가방을 들고 가면 된다. 9월까지는 일을 마무리해달라고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김 씨는 아내가 단순 가출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최 씨에게 박 씨의 휴대전화와 신용카드를 사용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총 1억 5천만 원. 아내를 죽이는데 거액을 지불한 남편. 김 씨는 왜 아내를 죽이려 했던 것일까? 자꾸 돈 그러면서 돈 때문에 그런 것 같이 막 김씨가 찌질한 남자로 알려졌는데 사실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논현동에서 제일 잘 나가는 주점을 하고 있었고요. 뭐 노래방도 하고 있었고 업소도 3개나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노래방 월 수입만 1,000만 원이 넘었었어요. 김 씨는 주점과 노래방 등 여러 사업을 운영하며 남부럽지 않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또 다른 이유가 있었던 걸까? 조사 결과 김 씨와 박 씨 부부는 2011년부터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아내 박 씨가 렌터카 사업을 시작하면서 회사 경영권을 두고 다툼이 있었고 박 씨는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2011년 11월 2일 두 사람은 합의각서를 작성했습니다. 박 씨가 김 씨에게 총 6억 원을 지급하면 렌터카 회사의 모든 재산권은 박 씨에게 넘어간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중 4억 원은 이미 지급된 상태였습니다. 김 씨는 아내가 렌터카 사업을 핑계로 밤늦게 귀가하는 것을 의심했고 박 씨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이혼 요구와 회사 소유권 문제까지 겹치자 남편은 박 씨가 다른 남자와 함께 회사를 빼앗고 자녀들의 양육권까지 가져가려 한다고 믿게 됐다고 했습니다. 김 씨는 2012년 5월 불법 심부름 센터를 운영하던 최 씨를 만나 아내의 청부 살인을 의뢰했고 최 씨는 4개월간의 준비 끝에 9월 14일 범행을 실행했습니다. 오후 4시 15분 남편은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카센터 사장을 하나 소개해준다고 했습니다. 본인이 차를 보냈으니까 은색 닛산 차를 타면 된다고 했습니다. 같은 시각 남편은 최 씨에게도 전화를 했습니다. 최 씨의 차를 회사 사무실 앞에 대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박 씨는 남편이 렌터카 사업 관련해서 사람을 소개해준다는 말에 최 씨의 차에 탔고 최 씨는 아내 박 씨를 서울 송동구의 한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박 씨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양주시 야산에 시신을 유기했습니다. 남편의 말은 어디까지 사실일까? 그리고 자신의 아내이자 자기 아이들의 엄마를 살해한 벌의 죗값은 어떻게 매겨질까? 네, 남편의 초기에 좀 이상했다라는 부분들은 차분했다는 부분들, 그리고 가출을 단정했다는 것, 그리고 실종 신고 내용의 디테일에 대해서 좀 의심을 품었다라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실까요? 가장 먼저 이런 경우는 네, 남편을 의심하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보통 이제 좀 경황이 없고 많이 당황하고 뭐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 사람은 딱히 그렇게 감정 변화가 없고, 물론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아마 경찰도 초기에는 의심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알리바이가 명확하고 그리고 실종자의 남편을 함부로 의심하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네, 일단은 받아주고 주변을 계속 수사했던 것 같아요. 당연히 이건 일반적인 수사 방법입니다. 네,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그거예요. 지금 박은정 씨와 남편 김 씨 사이의 사업이 도대체 이게 누가 주도고 누가 뭔가를 했는지 이걸 명확히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은 말이 없고 범인은 자기 얘기를 할 거고, 네, 그러니까 여기 그 남편의 지인이란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니 그 사람은 찌질한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은 사실은 논현동에서 주점도 하고 업소 새기고 아니 돈 많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돈 때문에 죽일 사람은 아니다. 찌질한 사람이 아니다. 아닌데 이렇게, 네, 이 얘기는 거꾸로 박은정이라는 사람이 남편한테 돈을 뜯어내려고 그랬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애초에 얘기한 것은 그게 아니라 네, 박은정이라는 사람이 그 좀 예를 들면 좀 여장분에 사업도 많이 하고 돈도, 그럼 이게 이제 명확히 해줘야 되는 거예요. 둘이 같이 열심히 해갖고 이걸 한 건지 아니면은 남편이 되게 한 거를 결혼해갖고 박은정이라는 사람이 뭔가 이렇게 해서 먹고 그냥 도망가려고 했던 건지, 아니면 반대로 박은정이 열심히 사업을 일으켰는데 남편이 기생하고 있다가 한 건지, 이게 명확해야지 남편 김 씨의 범죄 동기와 이거를 정확히 재구성하는데, 근데 이게 참 쉽지가 않은 것은 피해자는 죽었고 네, 범인은 자기 얘기를 할 거고, 그리고 범인 주변에 있는 사람은 범인을 옹호하는 얘기를 할 거고, 그래서 이걸 정확히 재구성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김 PD님 보시기엔 어때요? 누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뭐 이제 당시 이제 수사진의 뭐 그냥 조사 내용 정도로 보면은 어쨌든 이제 김 씨, 그러니까 남편의 남편이, 사업을 아내가 좀 받아서 했는데 아내가 갑자기 이걸 엄청 좀 키워놔서 그럴 수 있죠. 오히려 이게 주도권이 이제 역전이 되고 자기는 조금 아내보다 좀 못 나가고. 그럼 동기가 다른 거지. 네. 이거는 열등감이죠. 네. 열등감이고 자기가 언제나 떨려날 수 있다고 한 불안감 때문에 죽인 거지. 네. 돈이 아닌 거지. 그럼 김 씨 지인 말이 맞는 거죠. 네. 이 둘 사이에 재산권 관련돼서도 재산권이 아내 박 씨에게 넘어가는 거고, 넘어가는 거죠. 아내가 돈을 6억 원을 남편에게 주기로 했는데 그렇죠. 4억 원 이미 남편을 받았습니다. 2억 원을 더 받기로 한 상황이고요. 더 받고 이미 재산권은 싹 갈라쓰고 네. 이런 거죠. 근데 그 갈라쓰면은 이미 끝나는 거죠. 네. 끝나기 전에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돈은 받고 네. 재산권은 안 넘긴 상태에서 아내가 그렇죠. 죽으면 예. 그렇죠. 내가 다 모든 것을 가질 그렇죠.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청부 살인의 계약 내용, 애초에 이게 시체가 발견돼야 된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사고사로 좀 해달라, 9월까지 좀 해달라, 뭐 이런 내용이 좀 근데 있었거든요. 사고사를 어떻게 해요? 뭐 신부름센터에 맡기면 될 줄 알았나. 그러니까 이 보죠? 바보가 최란 놈이 네. 사고사를 해달라 그랬는데 목을 졸라 죽여버렸네. 네. 그게 무슨 사고사예요? 그래서 이게 이 남편 김이라는 범인이 네. 최란애를 어떻게 만났을까? 아무데나 가서 죽여달라고 하면 오히려 자기가 신고당하니까 그러니까. 위험할 것 그래서 같습니다. 지금 명확지 않은 것은 네. 김이 최를 어떻게 만났는가? 이게 사실은 좀 더 밝혀져야 되는 건데 네. 수사 기록에 명확히 않지. 어쨌든 그래서 그럼 교통사고로 위장을 하든 네. 추락사고든 이런 거 해야 되는데 이건 뭐예요? 그냥 목 졸라 죽인 다음에 시신을 유기하였으면 실종이잖아. 그래서 이 둘 사이 관계가 좀 애매해요. 이게 또 나중에 실행범인 최와 남편 김 사이에 형량 관련된 것 때문에 그렇죠. 예. 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처음에는 죽이겠다는 생각
보다 그냥 착수금만 얻어먹고 어차피 자기가 죽이겠다라고 의뢰했다는 청부 신고는 안 하니까 그렇게 좀 하다가 그만두려고 했는데 자꾸 이제 남편이 직접 판을 깔아주고 뭐 그렇죠. 사후에 위장도 남편이 이제 가서 카드 아내 명의로 뭐 여자 그런 거 써라 뭐 이런 거 시켰다 라고 좀 주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게 청부만 한 게 아니라 네. 청부가 실행될 수 있도록 계속 뭔가를 개입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최는 나는 사실은 사기를 치려고 했었다. 네. 먹고 튀려고 했었는데 어쩔 수 없이 했다. 둘 다 나쁜 놈이지만 상투적 변명인 거고 그러다가 이제 그 어쩔 수 없이 가서 여자를 태우다 보니까 여자가 의심하고 그러니까 그때 그냥 죽였다 이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 둘 사이의 재판 어떻게 진행됐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보험장터 분석 요청하면은 보험료 줄이고 보장 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싸지는데 어떻게 혜택이 는다는 게 이게 가능한가 싶어가지고요. 그 비결은 바로 할인형 보험이지. 가입할 때 건강하면 할인받고 1년 동안 수술 입원이 없다면 최대 9년 동안 매년 할인받는 게 할인형 보험이지. 아, 그래서 보장이 같아도 더 저렴해질 수 있군요. 근데 보장이 느는 건요? 요즘에는 치료비 보장이라고 표적 항암, 중입자 방사선, 로봇 수술처럼 고가의 비급여 치료비를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이 있다고. 요런 건 보험장터 전문가한테 도움받으면 자세히 알려준다고. 거긴 일반 설계사가 아니라 교육센터에서 근무했던 팀장님들 많다면서요? 보험장터는 여러 보험사를 비교할 수 있는 보험 전문가가 보험료는 줄이면서 보장은 확 늘릴 수 있다고. 1544-5788 전화해보라고. 자세한 건 더보기 눌러서 보험장터 링크 클릭하거나 카톡 아이디 JK6003을 친구 추가해서 문의해도 되고요. 미래를 위한 안전장치 보험장터 보험 전문가의 합리적인 보장 분석 신청하세요. 네, 그렇다면 이 둘에 대한 재판 어떻게 진행됐는지 먼저 실행범 최 씨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인 최는 피고인 김과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공모한 것은 사실이나 진정으로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단지 피고인 김으로부터 돈을 받아낼 목적으로 살인을 공모하였다고 주장한다. 살인죄를 범할 당시 피고인 김이 거듭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재촉하면서 피해자를 피고인 최의 차에 태울 것을 지시함에 따라 피해자를 차에 태웠다. 피고인 최는 범행 장소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피고인 김이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니까 도망가라 라는 취지로 말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격렬하게 저항하여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허나 위 인정 사실과 살인 당시가 아니라 살인의 준비, 예비, 실행, 인멸 전 과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최는 피고인 김과 공모한 바에 따라 서로 자신이 담당한 부분을 실행하면서 협조하여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하여 징역 30년이 선고가 되고 2심에서 25년으로 감형이 됩니다. 본인은 사기를 치려고 했는데 그리고 또 실제로 박은정한테 범행의 내용도 얘기해주고 도망가라고 했는데 우발적으로 죽였다. 네. 이 얘기를 했지만 그 이전에 이미 여러 뭐 답사도 가고 뭐도 하고 그러니까 살인의 준비 실행을 다 했다. 다 했기 때문에 만약에 본인 말이 맞다고 하면 네. 뭐 5천만 원 받고 입시 쓰면 되는 거를 네. 왜 계속 유지하고 있었느냐. 그러니까 그 말이 안 맞는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2심에서 5년 감형됐는데 제가 웃은 게 죄송한데 감형 사유가 이게 뭐 정신질환 관련된 내용이 뭐 일부 들어갑니다. 강박증, 조울증 등 정신질환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근데 이 뒤에 피고인이 장기 및 골수 기증을 서약하였고 수차례에 걸쳐 헌혈을 한 점이 유리한 정상이다. 그걸 5년 감형이에요. 그래서 항상 그러잖아요. 성범죄자들이 네. 여성단체에 기부하고 네. 뭐 거기에 강의 듣겠다고 하고 기부금 100만 원 내고 그래서 1년 감형 받고 2년 네. 그게 변호사들이 늘 하는 상투적인 수법인데 그거를 받아주니까 네. 사람을 돈을 목적으로 잔인하게 목을 졸라 살해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유기까지 했는데 헌혈했다고 장기 기증한다고 그 서약을 나중에 안 지켜도 상관없어요. 네. 그게 기가 막히죠. 예. 자, 남편 김 씨입니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결혼하여 두 아이까지 두었고 2009년 6월경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던 렌터카 업체 H를 자신이 운영하여 왔으며 2011년 12월 1일 주식회사 I를 설립하여 자동차 임대업을 계속 확장하였다. 피해자가 자동차 임대업을 하면서 영업활동으로 자동차 판매업소, 견인업소 등 종사자들과 어울리면서 자주 술을 마시고 밤늦게 귀가하여
위 피고인이 피해자의 남자 관계를 의심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해자의 요구로 2011년 11월 2일 주식회사 I의 소유권을 양도하는 내용의 합의각서를 작성하고 피해자로부터 이혼을 요구받자 자신이 설립한 H가 모체가 되어 설립한 주식회사 I를 차지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결심한 것으로 판단된다. 징역 20년이 선고가 됩니다. 범행 동기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나요? 그러니까 둘의 부부 사이의 재산 싸움이라는 거잖아요. 그게 참작할 만한 사정이라고 그렇죠. 들어가네요. 그렇게 된 거죠. 네. 근데 아니 생각해 보시면은 남편이 사업체를 하고 있었는데 네. 잘 못해. 네. 그래서 부인이 네. 열심히 자기가 이제 그 남자들이랑 사업 영업하기 위해서 밤새 술도 먹고 그래서 가진 고생해서 사업체를 몇 배를 키웠어. 그래서 주식회사 I를 설립까지 했죠. 했어. 네. 키웠는데 그게 탐나갖고 죽인 게 참작할 만한 사정이라는 사전 거죠. 뭐가 참작할 만한 거죠? 오히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획하고 청부업자를 청부하는 애를 끌어들인 애들 그런 게 더 형량이 전 많이 나와야 된다고 봐요. 불리한 정상으로 전 오히려 보입니다. 근데 그 유리한 정상으로 하니까 네. 그리고 우리나라는 잘못된 게 직접 죽인 사람이 형량이 더 많아요. 네. 근데 저는 좀 달리 보는 거는 죽이려고 끌어들였잖아요. 네. 계획을 짜고 이득을 얻고 그러면 이 범행의 주범은 남편 김이죠. 네네. 그럼 주범인 형량이 더 많이 나와야 되잖아요. 네. 만기 출소는 2032년인데요. 뭐 이게 뭐 그 말씀하셨다시피 성적인 그런 범죄가 포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가석방이 될 이제 됐겠죠. 네. 예. 안타깝습니다. 예, 너무나 진짜 많이. 말입니다. 예. 네. 30살 중반까지 정말 애 키우랴 사업 일으켜 세우랴 정신없이 사시다가 정말 이렇게 안타깝게. 그러니까요. 자, 억울한 죽음을 당하신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교수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